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문소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플라즈마 응용을 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그 밖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응용 분야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나노 분말을 합성을 위한 플라즈마 응용, 그 다음에 연료 개질, 그 다음에 스러스터, 그 다음 환경 쪽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플라즈마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차원으로 플라즈마 응용 기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온화된 기체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통하여 상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기체에서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이온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플라즈마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것은 결국에 이온화된 기체로 전자, 이온, 중성 기체, 그 다음에 이제 포톤까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플라즈마인데 이 안에 존재하는 중성 기체들, 특히 그 중에서도 레디컬에 의한 화학적인 효과, 그리고 이온들에 의한 물리적인 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플라즈마 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라즈마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전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면서 이온화를 일으키고 아이온들은 그 음극으로 가서 2차 전자들을 방출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플라즈마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일반 기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플라즈마 내의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거리 그 힘이 작용하는 쿨롱 포스 때문에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인데, 즉 이온화된 기체로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이 동시에 또는 각각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플라즈마의 응용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크게는 우리가 물리 반응과 화학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뭐 생물학적 반응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학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물리 반응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과 관련된 물리적인 반응, 그 다음에 어떤 원자나 분자와의 화학 반응과 관련된 화학적인 반응이 홀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경우, 즉 물리적 반응을 통해서 무언가 했을 때 잘 안 될 때 플라즈마를 적용을 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즈마 안에 있는 화학적 반응이 시너제틱한 효과를 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뭔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플라즈마를 적용하면 또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반응이 가미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즈마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이런 벌크 플라즈마 안에 있는 케미컬한 스피시스들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활성종들이 표면과 반응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고 이들은 밀도 제어를 통해서 그 반응의 정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적 반응 같은 경우는 쉬스에서 아이온의 가속에 의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는 쉬스에 걸리는 전압 제어로서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적인 반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플라즈마의 가장 큰 특징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응용 분야의 핵심 키워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응용들, 표면과의 반응이나 어떤 생화학적인 응용에 있어서 플라즈마를 적용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외의 것들 다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플라즈마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즈마라는 건 결국엔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적용하면 다 플라즈마 응용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게 이제 플라즈마 응용 분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 응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또 서머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산업적 응용이라는 거는 산업적 그 리퀘어먼트를 잘
만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만 좋다고 해서 플라즈마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경제적으로도 좋냐, 혹은 기존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항상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되었든 다양한 플라즈마 응용 분야들이 결국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요소 기술의 바탕에 둬서 플라즈마에 대한 물성, 뭐 진단, 발생 장치의 개발,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기초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어떤 공정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었죠. 혹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농식품이나 메디칼 쪽,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지만 역시 플라즈마의 핵심 기술은 결국에 핵융합을 위한 플라즈마 에너지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계질 분야들, 우리가 뭐 부품 같은 경우나 뭐 섬유, 고분자 이런 것들 처리를 통한 표면 계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뭐 이온 엔진이나 아니면 뭐 소각과 관련된 물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플라즈마 응용 분야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라즈마가 많이 이용되는 나노 분말 합성이 될 텐데요. 특히 이 경우는 열 플라즈마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서 열 플라즈마가 전자온도랑 같은, 기체 온도가 전자온도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LTE 조건, 특히 이런 경우를 이제 열 플라즈마, 서머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뭘 했냐, 높은 열을 이용해서 용융을 통한, 그죠? 코팅을 공부를 했었어요. 코팅. 그러니까 메탈이 됐든 세라믹이 됐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온도를 갖고 있는 게 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용융을 통해서 이 코팅, 두꺼운 표면 계질, 그죠? 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열 플라즈마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소스를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열 플라즈마가 뭐 다양한 방법들로 만들 수 있는데 DC가 있고 RF가 있었죠. DC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트랜스퍼, 그죠? 이송식이냐, 넌 트랜스퍼냐, 비송식이냐 했었고, 이 같은 경우, 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즈를 통해서 속도가 굉장히 높았죠. 거의 뭐 500m/s 이상의 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용사에 아주 코팅에 아주 적합한 장치가 DC 장치였고, 실제로도 실내 저희가 실험했던 실내를 통해서도 RF 대비 DC 장치가 보다 조밀하고 기공도도 작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RF 공정을 이용해서도 뭐 최적화를 시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 RF 열 플라즈마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나노 분말이나 나노튜브 합성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RF ICP를 이용한 ICP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무전극 방전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드 리스, 그죠? 플라즈마하고, 그러니까 ICP 결국에는 안테나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발생하다 보니까 안테나, 즉 전극과 플라즈마가 직접 컨택할 일이 없어요. DC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가 직접 컨택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DC 열 플라즈마도 그렇지만 RF 열 플라즈마도 기체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입해주는 어떤 물질, 뭐 세라믹이 됐든 메탈이 됐든 이러한 파우더들, 원분말이라고 하는 이 파우더들 자체를 충분히 아토마이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냉각되면서 나노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RF ICP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나노 분말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합성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DC 장치를 가지고서도 나노 분말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RF를 이용한 경우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ICP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코일이 있고, 센터 쪽으로는 이제 파우더를 집어넣는데, 그냥 파우더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 뭐 큰 입자를 넣는 게 아니라 보통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파세한 분말을 넣을 텐데, 이제 구형이면 제일 좋지만 구형이 이제 아니더라도 분말을 넣을 텐데, 얘를 잘 넣을 수 있도록 피딩 가스 혹은 캐리어 가스라는 걸 같이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 입자들은 자기들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 표면직이 넓어져서 자기들끼리 응집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응집을 쉽게 하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잘 피딩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캐리어 가스를 통해서 같이 집어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모든 물질을 녹일 정도의 높은 온도를 갖는 플라즈마가 이 벽에 닿으면 이 벽을 녹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세라믹이나 쿼츠로 돼 있는데 냉각수가 돌기도 하지만 플라즈마가 이쪽에 잘 닿지 않도록 우리가 쉬스가스나 뭐 탄젠셜 가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수어를 만들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가스가 넣어서 메인 가스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RF 장치를 이용한 나노 분말 합성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이제 핫한 존이 되겠죠. 핫존이 되겠죠. 여기로 파우더를 직접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히팅 존에서 이제 파우더들이 아토마이즈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쪽 이제 플라즈마가 식은 부분에서 식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냉각이 되겠죠. 쿨링이 되면서 합성이 이루어지고, 이 합성된 거를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이제 필터들이 있습니다. 필터에 모으는 형태가 일반적인 나노 분말 합성 장치의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높은 용융점을 가지는 금속이 되었든 세라믹이 되었든 이런 모든 물질의 구형 나노화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나노 튜브도 물론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노 분말 물론 이제 파워에 비례하긴 하지만 대충 뭐 우리가 뭐 200kW 정도 되는 파워를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한다 그러면 시간당 뭐 100g 이상의 나노 파우더를 만들 수 있는 물론 물질마다 다르지만 뭐 유리 분말, 실리카 분말 같은 경우다 하면 뭐 100g, 시간당 100g에서 뭐 200g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약간 양산성이 있는 그래서 빠른 나노 분말 합성이 가능하고 또 고결정화 분말의 분산에도 유리하다고 말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말 합성이 가능한 이유는 고온의 온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온의 온도가. 그래서 한 뭐 15,000도 정도까지 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액티브 존 같은 경우는 15,000도 못해도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측정하는 데 보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 15,000도 정도부터 여기는 0.6K 6,000도 정도까지 이 정도 그 밑에 이제 한 3,000켈빈, 2,000켈빈 이렇게 떨어지죠. 켈빈. 그래서 이건 K 켈빈 헷갈릴까봐. 자,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초기에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 퀸칭 레이트, 쿨링 레이트이 굉장히 빠릅니다. 초당 뭐 10의 5승 켈빈으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각 속도 제어를 통해서 보통 분말 사이즈를 결정해요. 빨리 식으면 빨리 식을수록 분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없애버리니까 파우더들이 아토마이즈 됐다가 냉각을 통해서 합성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냉각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서 다르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퀸칭 가스가 이렇게 수월로 가는 경우에 수월. 여기 이제 쉬스키스 자체가 나오면서 수월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이런 데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요 밖에 둘러싸여 있는 기체들이 여기 이제 포러스하거나 그래서 가스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수월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혹은 트랜스버스 플로우 형태를 뜬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밑에서 바텀 다이렉트 인풋이라고 해서 카운터 플로우 인젝션을 주는 거죠. 여기로 주는 거하고 반대로 카운터 플로우로 밑에서 냉각 가스를 줘서 냉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효과가 좋으냐? 물론 효과적인 냉각에서 보면 아래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게 좋은데 얘 플로우가 어느 이상 되면 이 플라즈마를 꺼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iO2 요 이분이 실험한 TiO2 나노 파우더 합성 결과들을 보게 되면 퀸칭이 아예 없을 때는 여기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파우더들이 굉장히 랜덤해요. 하고 사이즈들이 커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들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큰 사이즈를 보이고 랜덤하죠. 분포들이. 왜냐면 식는 것도 있고 안 식는 것도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버스 이렇게 수월 플로어를 주게 되면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이 좀 작아졌죠. 작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균일해졌죠. 균일한 사이즈들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카운터 플로우를 줬을 경우는 입자들이 더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냉각이 이 방향으로 갈수록 훨씬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분포도 좀 더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퀸칭 자체를 안 했을 때는 이 분포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브로드한
사이즈가 0에서 한 100나노 사이즈를 보게 되면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굉장히 브로드하고 평균 사이즈도 거의 뭐 50 이상이 나오는 D50이 50나노 이상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플로우를 주게 되면 이렇게 평균 사이즈 이 분포가 좀 더 샤프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점점 그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퀸칭 안 했을 때 트랜스버스, 그러니까 스월 플로우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카운터 플로우를 줬을 때 이 평균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 분포도 좀 더 샤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퀸칭 플로우가 보다 작은 사이즈 구현 및 분말 분포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고요. 특히 카운터 플로우의 경우에는 평균 사이즈가 더 감소하면서 샤프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이펙티브한 퀸칭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그 이펙티브한 효과가 이 퀸칭, 쿨링에 의한 거냐? 그래서 실제로 온도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온도를 재보면 이 타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자 하나를 쭉 그 얘가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로 살펴보게 되면 한 5000 켈빈 정도 되는 측정하던 분야에서부터 떨어지는데, 퀸칭을 안 했을 때랑 트랜스버스 했을 때랑은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물론 쿨링을 했을 때가 좀 더 작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분포가 뭐 500도, 500켈빈으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00켈빈 정도 차이가 보이는데, 종단에서는 이렇게 카운터 플로우를 하는 경우는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퀸칭이. 확실히 카운터 플로우를 줬을 때 쿨링 그 속도나 쿨링 효과가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즈도 훨씬 작고 분포도 우리가 더 샤프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노 사이즈, RF 플라즈마에서 나노 사이즈의 파우더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제 거꾸로 이 온도 제어, 급속한 온도가 아니라 천천히 식어야만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CNT 같은 경우가 다른 방법으로 워낙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열 플라즈마를 갖고 CNT를 만들거나 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BNN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C의 양쪽에 있는 게 B하고 N이잖아요. 그러니까 C 대신에 B와 N을 이용한 나노튜브가 있는데,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튜브. 얘는 구조적으로나 어떤 특징적으로 해서 CNT랑 비슷해요. 다만 CNT랑 비슷한데, CNT는 컨덕티브하다면 얘는 유전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절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압전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이 BNNT라고 얘기하는 BNNT,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튜브. 이 B는 중성자 차폐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항공 우주나 원자력 그 방사선 차폐나 이런 약간 고부가치 분야에서 BNNT를 많이 좀 선호하고 있고, 또 이제 절연체나 또 방열판, 열을 정말 잘 빼요. 방열판 분야나 이런 쪽에서 BNNT를 약간 선호하는데, 문제는 이 BNNT의 생산이 굉장히 적어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CNT도 초기에 그랬지만, 물론 여전히 CNT도 뭐 그 모노 그 CNT 같은 경우에는 싱글월 CNT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이 막 좋지는 않지만 않아서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이 BNNT는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양산성 측면에서 BNNT 그 생성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 들어서 미국 버클리 대학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NRC라는 데가 있어요. 캐나다의 NRC. 여기는 이제 한국의 김근수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거의 선두주자로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제틀그룹. 그래서 RF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BNNT의 대량 합성. 물론 이제 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100%다 BNNT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피리파이를 해서 얻어지는 양이 시간당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람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당 그람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쪽 분야에서는. 다른 방법들은 뭐 밀리그램, 하루 종일 해야,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없는 게 레이저 어블레이션 방법인데, 얘는 하루 종일 해야 밀리그램이 나와요, 지금.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것들이 보면 뭐 그람당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요런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두 그룹이 지금도 선두 그룹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전북대 고온 플라즈마 연구센터에서 국내에선 처음, 이제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이런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대량 합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BNNT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퀸칭 레이트 굉장히 빠를수록 좋았잖아요. 급속한 쿨링. 이것이 고순도의 나노 파우더, 구형의 나노 파티클 만드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다면 이 퀸칭 레이트이 느린 게 오히려 BNNT를 만드는 데는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걸 뭐 그 이론 쪽으로 계산하신 분들에 보면 이 타임이 요구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BNNT가 나노튜브가 합성하려면 이 보통은 보론 아톰에서 이렇게 기작으로 BNT를 줘서 쭉 합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이제 터미네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가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빨리 퀸칭이 돼버리면 얘네 다 짧아요. 짧거나 아니면 그냥 아모포스 보론만 생기거나 아모포스 보론 파우더, 나노 파우더만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퀸칭 레이스를 느리게 했더니 너무 느리면 또 안 되지만 느리게 했더니 BNNT가 잘 합성되더라. 즉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뭐 원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서 나노 분말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퀸칭 레이시 빠를수록 좋았다면 그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 거냐, 플라즈마를 어디에 응용할 거냐에 따라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홀이 이렇게 이제 홀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퀸칭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빠르게 퀸칭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BNNT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미용용된 파우더들이나 아니면 아모포스 보론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에 반해서 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홀이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퀸칭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이 월만 시키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경우에는 천천히 퀸칭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없고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BNNT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우 분말의 이제 HBN을 사용했는데 아르곤 플라즈마 베이스에 그 다음에 수소 양들을 집어넣고 질소를 집어넣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BNNT를 합성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퀸칭 레이트이 느릴수록 또 좋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퓨얼 컨버전 쪽. 오늘 강의는 플라즈마의 그 밖의 응용 분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개 분야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만 좀 짚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나노 파우더, 나노 튜브 만드는 것과 같이 또 하나가 이제 합성가스 생산, 퓨얼 컨버전인데 퓨얼 컨버전은 연료 개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못 쓰는 연료를 더 잘 쓰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가 아닌 곳에서 연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싱가스 우리가 싱가스라는 건 신테시스 가스 합성 기체가 되겠는데 이제 합성가스를 생산한 건데 이 합성가스라는 게 뭐냐면 천연가스가 아니잖아요. 합성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성가스인데 얘네들은 주로 수소나 일산화탄소 가끔 이산화탄소인데 이거에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느냐 얘네들이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되게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화학제들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연료 기체인데 암모니아나 뭐 메탄올 합성 만들거나 합성 천연가스나 합성 석유 같은 것들의 중간 단계에서 H2나 C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은 합성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메탄의 일부 산화 과정을 통해서 싱가스를 합성하는데 보통 이제 메탈이 부분 산화를 통해서 CO와 H2를 나와요. 그러니까 CO와 H2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얘네도 이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CO와 H2를 만들 수도 있는데 플라즈마가 이제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거는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레디컬들, 그 다음에 전하들의 선택적인 발생을 통해서 기존 합성가스를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존 합성가스를 만드는 방법 대비 적은 에너지 투입과 저온 공정 그리고 연속적인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싱가스를 합성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플라즈마가 응용되는 싱가스 합성에 응용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뭐 메탄으로부터 개질, 그러니까 메탄 개질이 되겠죠. CO나 H2를 합성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 보니까 플라즈마 자체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기체 온도도 높은 경우들이 요구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퓨얼 컨버전을 하는 경우들은 약간 기체 온도가 높은 우리가 소위 글라이딩 아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전극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플라즈마 이렇게 제이콥스 레더라고 해갖고 야곱의 다리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이런 장치들 보면 이게 뭐 제이콥스 레더다. 플라즈마가 찌직찌직 찌면서 올라가는 걸 제이콥스 레더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왜 이게 레더냐라고 할 텐데 이게 사다리 모양이잖아요. 사다리인데 이제 성경 내용 중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뭐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뭐 대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야곱의 사다리라는 게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제이콥스 레더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글라이딩 아크나 혹은 일반 AC 아크 등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고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데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가스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플라즈마를 갖고 합성가스를 만드는데 응용을 하려고 하느냐, 기존의 방법들도 있지만 하려고 하느냐, 얘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탄 계지를 통해서 만약에 합성가스를 만들면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 이제 메탄가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할 텐데 합성가스를 만들면 CO, CH3OH, 옥소 신테시스, 그다음에 뭐 피셔 트로프 프로세스 뭐 이런 방법들 통해서 다양한 화학 기체들 합성이 기반이 되는 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세틱 액시드, 포믹 액시드, 뭐 포말 알데히드, 뭐 퓨얼셀, 피드스탁, 아세틱 액시드, 알데히드, 알코올, 왁스, 루브리컨트 이제 마찰을 줄여주는 루브리컨트, 나프탈렌 쓸 때 나프타, 뭐 디젤 다양한 화학 제품들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H2하고 CO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싱가스로부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합성가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합성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합성가스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시피케이션. 가시피케이션은 가스화 시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가스화. 그래서 이제 콜 컨버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석탄이라는 게 약간 이제 천연가스나 뭐 석유가 부족한 곳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연료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운송에 의한 제한이나 석탄을 우리가 태웠을 때 나오는 재나 뭐 화학화합물, 산화질소 등이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그 제한들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 석탄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합성가스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변성이라고 해서 이제 메타모피즘. 그래서 변성의 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냐 나쁘냐를 따라서 이 품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래된 석탄일수록 높은 명성도를 줘고 이게 고품질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품질 석탄하고 저품질 석탄은 이 석탄 내 탄수화물량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품질 석탄은 한 65%, 나머지는 이제 다른 것들이죠. 수소, 뭐 산소, 뭐 황, 여러 가지. 근데 고품질 석탄은 이 카본이 91%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품질 석탄을 만약에 고품질화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스 프랙션에서 보면 수소가 8에서 한 4로 줄어들고 산소는 30에서 한 2로 줄어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카본이 풍부한 고품질 석탄이 되고 이 고품질 석탄을 주로 이제 우리가 떼서 연료로 쓰는 건데 이 저품질 석탄을 버릴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품질 석탄이 대부분 생산량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없을까? 얘 안에 어쨌든 카본이 있고 수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석탄 가스화 기술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석탄은 그냥 화학발전이잖아요. 우리 화학발전소. 석탄은 연소 후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 가스화 기술이라는 거는 부분 산화를 통해서 산화가 되니까 열이 나오겠죠. 열로는 화학발전 방식하고 동일하게 스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화를 통해서 신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수소나 CO를 만드는 거죠. 신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만 석탄의 부분 산화를 통한 가스화의 경우에는 이제 고온 유지를 계속 해줘야 하니까 발열량이 높은 고품질 석탄을 그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석탄 가스화라는 기술 자체가. 그런데 이 고온 유지를 하는 열이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고온 유지가 잘 되려면 석탄을 태웠을 때 자기네들 막 열을 내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품질만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품질을 쓰더라도 이 석탄 가스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고온의 가스화 반응 온도를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에 필요한 이런 열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석탄가스화 기술에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산화에 필요한 산소 분리 장치,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계속 넣어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급 석탄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산화 반응 때문에 CO2 발생도 적어요. 이 CO2 우리가 지금 에미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레디컬에 의한 반응 촉진으로 공정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석탄 가스화 기술의 핵심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열 플라즈마에 의한 석탄 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석탄 가스화를 통해서 결국엔 수소, 일산화탄소와 같은 합성가스를 생성을 하는 건데 이 합성가스를 잘 생성하려면 우리가 스팀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스팀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DCD 발생 장치로 열 플라즈마 만들면 이 전극들이 스팀에 노출이 되겠죠. 스팀이라는 건 워터 베이퍼잖아요. 결국에는 워터 베이퍼. 그러니까 이제 전극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고온이면서 무전극, 그래서 RF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많이 써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이용한 무전극 방전을 통해서 아크 플라즈마보다 화염의 온도는 낮겠죠. 하지만 순수 스팀을 이용한 플라즈마 화염 생성이 가능을 합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 저기 그죠? 화학연구원에서도 이런 석탄 가스화를 중심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이 플라즈마 자체를 이용한 연구는 우리 이제 핵융합연구소 군산 플라즈마 앰플이 이 군산 플라즈마 연구센터에서 굉장히 선두적으로 이 분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그 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를 창업한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석탄 가스화가 효과적인 거는 확인이 됐고요. 다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넣어야 하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인풋 대비 우리가 나오는 싱캐스나 중간에 또 발전도 할 건데 그 발전이 효과적일 거냐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반드시 이제 두드려 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석탄 가스화 이 단계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이제 석탄들이 들어가니까 열을 분해해야 하잖아요. 디컨버션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고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팅, 이 콜 파우더를 히팅하는 단계가 필요할 거고, 그럼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나 이 고형 잔류물, 코크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석탄 분말 입자를 파괴하는 디스트럭션 오브 더 콜 파우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전환을 시켜야겠죠. 열 플라즈마의 고온 조건에서 이 척이 파괴된 초기 석탄 분말들이 휘발성 물질로 이제 화학적 변환이 일어나는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크 파티클들이 열분해를 통해서 파이롤리시스의 열분해를 통해서 기상 생성물과 코크스의 반응이 필요한 온도로 얘를 가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산화가 되면서 열은 나오고 싱캐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스솔리드 인터페이즈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서 화학 휘발성 화학 반응물과 플라즈마의 화학종이 코크스하고 이게 가스 고체 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석탄 가스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가스를 만드는데 석탄을 써서 발전도 하고 신가스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석탄 가스화라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앞에 있던 두 얘기를 잘 얘기해 보면 우리가 연료 개질 해갖고 메탄을 H하고 CO 를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이제 산소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메탄에서 신가스를 합성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석탄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신가스도 만들고.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생각했냐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어넣는 게 버려지는 거를 집어넣어서 발전도 하고 신가스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집어넣는 게 메탄 같은 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보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메탄가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폭파 사건도 있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썩으면서. 그래서 그걸로 발전소도 서울의 난지도 같은 거면 이제 발전소도 하나 지어놨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이스트 트리먼트, 가스피케이션을 통한 웨이스트 트리먼트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응용.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한 게 산업화나 소비 촉진으로 결국에는 국가별로 이 쓰레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쓰레기가 됐든 가정용 쓰레기가 됐든. 그 기존엔 더 어떻게 하느냐? 매립하는 거예요. 매립하거나 아니면 인시너레이션에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죠.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재로 날린다든지. 그죠? 그럼 매립하는 것도 문제죠. 그 땅을 만들어야 되고 매립한다고 뭐 어디서 땅을 누가 사요? 요새 뭐 님비 현상 해갖고 누가 매립장 건설 반대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매립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썩으면서 얘네들이 다이옥신도 나오고 유해 환경 물질들이 배출되고 폐수 나오고 오염되고 메탄가스 터지고 그죠? 소각하는 거는 부피를 줄일 수는 있긴 하지만 소각하면 재가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그죠? 불연소된 이 CO2들 날라오고 사람들이 앞에 말한 메탄 게이지를 통한 싱가스하고 석탄 플라즈마 가스화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매립 및 소각의 한계를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처리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매립의 어떤 토지 수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매립 가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의 경우에 다양한 환경 배출 문제 그러니까 매립 시 발생하는 환경 물질보다 낙스는 3배 더 많이 나오고 SO2, 이산화황, 삭스 같은 경우는 2배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이 무조건 좋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화 시 우리가 CO2나 환경 물질들을 저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스화를 통해서 신가스를 만들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반응의 부산물 슬래그라는 것도 또 쓸 수도 있고요. 사용해 보면.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CO2 에미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CO2 에미션을 보면 랜드필 땅에 묻는 게 이 에너지 단위로 메가와트 아워 단위에 보여서 파운드로 보게 되면 뭐 8, 9천 파운드가 되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얘보단 적게 발생을 하겠죠. 적게 발생을 하지만 보면 한 3,000톤 돼요. 3,000 파운드. 그런데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한 1,500파운드로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쓰레기를 투입을 해요.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투입해서 플라즈마 토치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플라즈마 토치로 태운다는 개념은 좀 달라요. 왜냐면 위에 온도가 뭐 만도잖아요. 만도면 탄다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지구상의 물질을 다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스피케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유리와 여기 식으면서 나노 파우더 만들듯이 파우더가 생기는 것들, 슬래그가 되는 것들은 이제 따로 빼고 그러면 나오는 합성가스들, 씬가스들은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즈마 이용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도 플라즈마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소각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각 그냥 불 화염으로 태우는 소각과 보면 장점이 구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 인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소각과 플라즈마 가스피케이션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처리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시너레이션 소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뭐 분리 배출을 하잖아요. 이 분류를 통해서 이 소각할 수 있는 게 있고 소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소각을 하는 분류 과정이 필요한데 플라즈마는 물론 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타이어 뭐 여러 가지 뭐 철근도 녹일 수 있잖아요. 철근 뭐 그래서 분류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되겠죠. 뭐 물이 있으면 어때요? 그치? 만도로 때리는데. 그리고 산소 사용이 최소화해요. 그러니까 이 화염 대비 산소를 적게 써요. 플라즈마 전기 방전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산소 없어도 플라즈마 만들잖아요. 아르곤 순수 아르곤 플라즈마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산화 이 소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염은 산화 과정이잖아요. 산화. 그리고 산소가 과도한 산소가 써요. 근데 플라즈마는 필요 없어요.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엄청 높아요. 3000, 뭐 최소 제가 3000 켈빈 썼는데 켈빈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해되는 그 과정들이 3000도 이상에서 분해가 되고, 얘는 물론 3000도 이상의 화염을 만들긴 하겠지만 실제 분해가 일어나고 소각을 하는데 적용되는 온도는 1200에서 한 2200 켈빈,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화학적인 반응도 플라즈마는 다양해요. CO, H2O가 CO2, H2O 있고, C, 쟤들이죠. 이 카본들이 O2, CO도 있고, 뭐 C 플러스 CO2가 ECO도 있고, ECO2가 제일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다음 C 플러스 H2O가 CO 플러스 H2도 있고요. 근데 이 산화 과정은 C 플러스 O가 CO2, H2 플러스 O2가 H2O2. 이 산화 과정밖에 없어요. 화염이니까 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열이 당연히 나오겠죠. 타면서 열이 나올 수도 있고 더하기 신가스 합성이 되는 거죠. 얘는 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라즈마 가시피케이션은 이제 이 신가스 덕분에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반면에 인시너레이션은 그냥 소모하는 거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물론 이건 좋은 점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긴 하지만 여기에 플라즈마에 소모된 에너지를 반드시 생각해서 비교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도 그냥 소각하는 거 대비 플라즈마 가시피케이션이 장점이 많다. 물론 뭐 비용 측면을 따지면 아직은 플라즈마 가시피케이션이 좀 비쌀 수가 있어요. 전력이 파워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플라즈마 가시피케이션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갑자기 우주로 나오는데 플라즈마 응용 중에 스러스터, 추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최근에야 뭐 우리가 우주 로켓 쏜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위성 같은 경우에 옛날 우리별 1호부터 열심히 쏘아 올리기 시작해서 위성 강국이 됐지만 로켓 분야, 추진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중에서도 플라즈마를 이용한 추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즈마 추진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위성 탑재체 같은 경우는 벌써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학위성 1호인가요? 과학위성, 아마 과학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과학위성 1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거 2014년 됐나요? 2013년일 겁니다. 아마 2013년에 발사한 과학기술 유성 3호. 3호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홀스러스트라는 플라즈마 추진 장치가 카이스트하고 인공위성센터에서 개발돼서 그 부착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플라즈마 추진 혹은 이제 아이온 플라즈마 추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지구 밖 궤도의 우주선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액체나 혹은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고성능 로켓 엔진이 요구되는데 결국에는 이 추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게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무거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그 높은 스페시픽 임펄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비추력이라고 하는 추진체의 단위 질량당 운동량의 변화 혹은 배출 속도를 중력가 속도로 나누는 거 우리가 비추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높은 비추력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가 가스를 채워서 거기서 이온화된 아이온들이 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추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온이나 플라즈마 추진기가 자세 제어나 정밀 우주선 제어 혹은 저추력 기동에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항성간 여행을 할 때는 이런 플라즈마 추진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 추진 장치가 적용이 되려면 한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추력이라는 게 있고, 스러스트란 추력이라는 게 있고, 혹은 추진, 그다음에 임펄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추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추력, 스페시픽 임펄스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추력이라는 것은 배출 연료 소모율 곱하기 배출 속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연료를 소모하면서 속도를 많이 낼 것이냐라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추력이라고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임펄스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이걸 단위 질량당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면은 비추력. 이거를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이게 MV고 다시 이제 질량으로
단위 질량당 운동량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출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그래서 단위가 세크가 되죠. 비추력은 단위 속도로 나눈 비추력이라는 단위도 필요한데, 보통 이제 로켓 추진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이 비추력이 크냐 나쁘냐, 그러니까 스페이스 인베스가 얼마나 좋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추력이 크면 클수록 사실 추진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연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추진제가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적게. 그럼 좋은 거잖아요. 작게 들고 우주로 날아가야 하는데 질량을 상대적인 비추력을 갖는 거 대비 적게 갖고 하는 게 좋겠죠. 무게가 결국엔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적 추진제나 뭐 플라즈마 추진 ICRH 기준으로 핵융합 추진 비교하면 추진 자체는 10의 4승, 플라즈마 추진은 작아. 추력 자체는 작아요. 근데 임펄스, 이 비추력은 굉장히 크죠. 10의 4승으로. 핵융합은 더 크고. 그래서 임펄스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하고 화성을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스페이스X에서 미션 투 마스를 열심히 하려고 하죠. 한다고 하면 일반 화학적인 추진으로 하면 770일 걸릴 게 플라즈마 현재 기술의 플라즈마 추진으로 가면 150일. 나중에 이제 핵융합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추진이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그 활발이라고 해도 사실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카이스트 최원호 교수님이 거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분야를 거의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시작하시고, 굉장히 지금 이제 위성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실제로 모든 이 검증 과정을 다 거치고 실제 과학 위성 3호에 부착된 그 모델인데, 홀스러스터 장치인데, 정말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추진제가 이제 상용화는 아니지만 실제 위성에 쏘일 정도로 수준까지 올리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항공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이 홀스러스터 혹은 플라즈마 추진에 관심이 갖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그나마 이 홀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궤도 보정용으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쪽은 좀 많이 강국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희생을 하셔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궤도 보정을 위한 소형 위성 추력기가 보면 비추력이 한 1500세크, 그다음에 추력은 한 10mm 뉴턴급 정도면 돼요. 자세제요. 그러니까 일단 우주선으로 가서 위성 쏜 다음에 무중력 상태의 그 궤도에서 자세 제어를 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저전력, 이기 때문에 공간 소모가 적은 게 필요한데, 그게 딱 맞는 게 이 홀스러스터예요. 그래서 이 홀스러스터는 보통 추력부, 전력부, 연료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력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추력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 여기 보면 이제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그네틱, 홀스러스터가 홀리팩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그네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은 중성기체인 제논을 공급하는데 보통 한 300V 정도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은 히터를 통해서 이제 열전자를 막 방출합니다. 열전자를 방출을 하고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전자기체와 충돌을 하면서 제논 플러스를 형성하죠. 그래서 마그네틱 이 가속 채널, 여기가 이제 가속 채널이고요. 이 가속 채널 내에서 보통은 이제 홀스러스 장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온들이 진행 방향으로 형성된 이 물리적 공간이 가속 채널에서 진원들이 나아가면서 추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보시면 약간 그 세라믹 계열로 덮여 있는 거 같잖아요. 이 제논 플러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온 스퍼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스퍼터가 안 되고 2차 전자가 방출이 잘 안 되도록 그런 매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석들이 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전자석은 전자의 포획 시간, 전자들이 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논 플러스를 많이 만들게 하고, 또한 얘네들은 이온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전달과 같이 빨려 나가면 안 되겠죠. 이 매스 무거운 것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속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홀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추력기가 있고, 그다음에 환상형 애뉴러 추력기가 있는데,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 최현호 교수님 쪽에서는 CHT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통형 추력기는. 왜냐하면 기존의 환상형 추력기와 달리 추력기 내 가속 채널에서 이 마그네틱 미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또한 소형화도 가능하고 이로전 레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 수명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거 단면을 자른 구조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들이 있어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채널들을 통해서 가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건이, 캐소드 건이 있죠. 전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홀서스 장치는 실제 그림 보시는 건 실제 이제 그 과학위성 3호에 부착된 홀서스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실제 그 진공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 발생하는 장치고요. 실제로 가 보시면 이 큰 챔버 안에 우주 환경을 최대한 모사해야 하니까 굉장히 큰 펌프들이 달려서 진공을 만들고 뭐 마이너스 6승 이하로 만들고, 이 그 플라즈마 그 홀스러스 앞쪽에 보면 이렇게 추력을 잴 수 있는 바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가 밀려가면서 추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플라즈마 환경 응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환경 응용은 분야가 워낙 넓어요. 사실은 다 환경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그 악취 제거, 오더 제거하고 VOC 제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물 처리 쪽을 한번 플라즈마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 악취 제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법이 있어요. 악취 방지법이라는 게 있고 2005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악취에 관련해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산업이라는 건 법하고 같이 커져요. 그래서 법으로 뭔가 규정해졌을 때 그쪽 산업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악취 제거 관련한 산업도 큰데 이렇게 뭐 대기업들이 뛰어들거나 그러진 않고, 이 악취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화학적으로 요인을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메르카탐류, 그다음에 아민류가 있어요. 아민은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방구 냄새 대표적인 거. 황화수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란 썩는 냄새, 그죠? 메르카탐류,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늘 냄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자극성 기체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 악취라고 정의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악취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태우는 거, 연소법, 그 다음에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거, RTU, 물리화학적 흡착. 우리가 이제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김치 냉장고 윗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에 보면 거기에 검정게 뭐가 들어있어요. 활성탄이죠, 활성탄. 흡착하려고, 그죠? 활성탄, 흡착법. 그다음에 약액 세정법, 액체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거죠.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생물 이용한 방법들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여전히 오존 발생기, 이 플라즈마법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사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뭐 신기술처럼 자꾸 막 포장을 해서 여전히 뭐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접근할 때 약간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오존은 그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 VOC나 악취 제거가 효과적인 건 이미 많이 검증이 되고 실제로도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살균력이 우수한 활성산소하고 UV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뭐 농식품이나 바이오에서 응용한 원리랑 똑같아요. 분해하고 깨트리고 저미사이덜 효과 나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냄새를 내는 물질의 화학적인 근원을 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즈마 내에 에너지가 높은 전자들이, 물론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자들이 악취 요인이 된 분자들을 그냥 깨버립니다. 해리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요 악취 요인에 따라서 저감 능력이나 최적화 조건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죠. 플라즈마 소스, 주파수, 인가전압, 기체온도 등 다양하게. 그리고 플라즈마 단독보다는 열이나 필터 등과 결합한 방식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선호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확실한데, 냄새가 나는 걸 아예 깨버리니까 확실한데 2차 물질들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물질로 오존이 나온다든지 낙스가 나온다든지 황분말이 나온다든지 해서 2차 물질 제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 고민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를 그러면 플라즈마를 어떻게 제거했느냐, 제거됐냐 안 됐냐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악취를 특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은 크게 직접 관능법하고 공기이석 관능법, 그다음에 화학 분석 측정법이 있어요. 크게는. 근데 이제 직접 관능법이란 거, 이 관능이란 거는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건데, 예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플라즈마 농식품 분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라즈마로 어떤 식품들을 처리했을 때 얘가 식품의 품질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도를 재거나 아니면 뭐 산도를 재거나 이런
그 기구를 통해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맛을 보고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하고 색깔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결국엔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걸 관능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악취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이 느꼈을 때 악취 제거됐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통계적인 법을 이용하는데 이 직접 관능법이라고 해서 5인 이상이 측정을 해서 악취도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등급 불 이상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0, 악취 냄새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 감지, 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스레숄드가 있는 거죠. 어느 사람마다 스레숄드가 있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좀 심하려고 하는데 심한데 매우 심한데 아유 이건 역겨운데 라는 이 기준으로 6가지 정도 0번부터 5번까지 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직접 관능하는 법이 일단은 이게 결국엔 사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요. 그 다음은 공기희석 관능법이 있어요. 공기희석 관능법은 뭐냐면 관능법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는 건데 공기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냄새를 맡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희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희석 배수를 늘리는 거예요. 공기를 10, 10배, 20배, 30배 하면서 냄새가 안 나는데 까지 했을 때 희석률이 얼마냐 이거죠. 희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냄새가 심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희석 배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인 후각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5명 못 구하면 공기희석 관능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이제 화학 분석 측량법이죠. 이거는 이제 정량, 정석, 분석이 가능하면 보통은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아니면 좌회선법을 이용을 하는데 양을 이제 정량화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업지역 내 참고로 공업지역 내 1999년 환경백서 기준인데 굉장히 옛날 거긴 한데 크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있지만 이제 공업지역 내에서 허용치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5ppm 이하여야 하고 아까 메틸메르캅탄이라고 얘기한 거 마늘 썩는 냄새 얘는 0.01ppm 황화수소 이제 계란 썩는 냄새는 0.2ppm 황화메틸, 여황화메틸, 황화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0.12ppm 단위가 되고 트리메틸아민 0.07ppm, 아스탈데히드 0.5, 뭐 스트렌 등 각각에 대한 이 ppm 단위로 기준들이 정해져요. 그럼 이 기준들을 만족했냐 안 했냐를 뭘로 측정해야 하냐? 화학분석 측정법으로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했다 혹은 VOC를 제거했다 라고 했을 때 저 기준을 만족하게 측정을 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플라즈마가 제거하느냐? 이미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어요. 결국엔 반응들이죠. 화학 반응, 물리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자가 이 악취가 나는 X라고 합시다. 얘를 깨트려서 다른 부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악취 물질, 특히 이제 몰 프랙션이 큰 것들을 제거하는 거는 일렉트론 임팩에 의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컬들, 플라즈마에 있는 레디컬이 있죠. OHN.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다른 성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약간 몰 프랙션이 작은 경우들.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물론 이제 플라즈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 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악취가 제거됐지만 이 악취 제거 이후 생기는 부산물들이 2차 오염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처리도 요구되기도 하니까 이 점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악취 제거를 해서 나온 게 CO예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걸로 싱가스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촉매를 통해서 CO2로 안정한 기체로 만들어야겠고 염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NaHCO3 탄산수산나트륨 갖고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NaCl과 그 밖의 기타를 만든다든지 또 HCl이 나왔어요. 염산이잖아요. 얘네들은 또 NaOH 수산나트륨 이용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방구 냄새 나는 암모니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면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몰 프랙션이 큰 것들은 NH2나 NH로 만들어요. 이 작아진 것들이 물론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더 작아질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H나 NO 이 플라즈마 내에 있는 레디컬들 혹은 OH 등과 반응을 해서 더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져요. 혹은 더 작아진 것들이 NO를 만나서 N2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 OH들이 또 여기 가서 NO, N2들이 또 이제 더 최종 산화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최종 부산물이 HNO3예요. 질산이잖아요. 질산. 이 산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질산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랑 다시 결합을 하면 NH4NO3
암모니움 나이트레이트, NO3이기 때문에 나이트레이트죠. 나이트레이트가 나와요.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질산 비료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플라즈마 내에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런 과정을 겪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2S, 황산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플라즈마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정 구조들은 뭐 사람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악취 물질, VOC가 나오는 물질들을 이렇게 모으면 슬러지를 하면 얘들이 일단 기와 드라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오겠죠. 기상으로 나와니까 어쨌든 플라즈마는 기체, 이온화된 기체니까 기상에 있는 거를 이온화 시키는 거니까요. 분해하고 나오면 보통은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블로우를 통해서 바이오 필터를 통해서 바로 나가면 돼요. 바이오 필터가 냄새 제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은 이제 바이패스를 통해서 리액션 에어랑 같이 집어넣어서 플라즈마 스테이지를 통과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 아울렛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악취 제거는 단독 사용보다는 필터나 아니면 촉매 등을 통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훨씬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스테이지를 지난 다음에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2차 오염물질을 또 제거해야 하니까 2차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거되지 않은 것들을 제거를 통해서 리액션 패스를 통해서 보통 빼내는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블로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그 시스템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플라이즈에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오존아이저가 가장 많이 쓰이죠. 오존아이저. 오존 활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오존이 밖으로 배출됐을 때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오존아이저보다는 우리가 보통 DVD, 최근에는 DVD를 많이 쓰여요. 이런 평판형 DV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체가 들어가서 결국엔 플라즈마 패스가 길어야 하니까 이런 단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플라즈마 스테이지를 보면 이렇게 막 이런 단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는 거죠. 여러 번 패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원형의 DVD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판형이나 원형 DVD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로우 디스차지 형태를 많이 띠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취 제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스트리머인 경우가 얘가 전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 온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스트리머를 발생시킨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오존을 발생시키는데도 유리한 경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핀 투 플레인 타입의 코로나 디스차지를 이용한 코로나 디스차지나 코로나 DVD 형태의 결합한 그 플라즈마 소스를 활용해서 악취 제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처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수처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수질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수처리는 뭐 플라즈마 아니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해왔죠. 그동안 염소 기반 화학적 처리죠. 이게 대세 아니면 뭐 UV를 이용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플라즈마 수처리. 일반적으로 이제 수중 방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플라즈마 처리한 레디컬을 물속에 넣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오 농식품 할 때 PTW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워러 플라즈마 액티베이티드 미디어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대용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폐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깨끗한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거 그것도 수처리지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플라즈마가 고상의 오염물질을 막 깨트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런 수처리에 쓰인 물방전에 쓰이는 것들은 그래서 보통은 미세기포 발생 장치를 통해서 부유를 막 하게 하고 얘를 제거하고 수처리를 하는 게 보통 효과적입니다. 그게 이제 더 좋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마이크로 버블러가 있으면 버블을 막 올려요. 그러면 이 버블에 의해서 부유물들이 뜨면 이 부유물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 버블이 있을 때 플라즈마가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플라즈마라는 건 기체를 이온화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버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 수처리에 효과적이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디스차지나 이런 필라멘터리 디스차지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수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를 할 때 이제 이 플라즈마 발생 자체를 집어넣고 공기를 이식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발생
된 플라즈마를 거친 공기가 나가도록 이 자체에서 플라즈마가 생기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전극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플라즈마가 뻥뻥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기방울들이 있어야겠죠. 그냥 물 자체에서 플라즈마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팅에 의해서 공기 버블러가 생기면서 터져서 플라즈마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버블을 집어넣어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이 안에 플라즈마가 이 물이 없는 공간에서 강하게 밀어넣으면 이 내부에는 물이 없는 거죠. 플라즈마가 생기고 플라즈마를 거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이런 버블러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 테스트인데 염료, 그 파란색과 빨간색 염료를 희석시켜서 물속에 넣으면 플라즈마 처리에 따라서 이 색깔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색을 내는 물질들이 분해되는 거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투명하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보니까 이제 오존 양하고도 관계가 있고, 플라즈마 내 우리가 에어 방전을 한 경우에는 오존과 관계가 있고, 에어 방전이 아닌 경우에는 OH나 우리가 공부한 대로 O의 양과 관련돼서 수처리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플라즈마 응용이라고 해서 한 4-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결과들, 그리고 뭐 간단한 메커니즘들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플라즈마, 그래서 요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플라즈마 응용이잖아요. 응용이라는 것은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산업적인 이펙트가 있든 경제적인 이펙트가 있든 뭔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그냥 무조건 플라즈마가 만능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플라즈마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고, 플라즈마가 적용이 되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보다 비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 플라즈마라는 건 결국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 소각에 쓰이는 플라즈마, 핵융합에 쓰이는 플라즈마, 이온 엔진에 쓰이는 플라즈마,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플라즈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플라즈마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플라즈마를 공부하지만 밀도하고 온도로 나누면 진짜 불부터 태양까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고체, 액체, 기체를 제외한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다 플라즈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냐?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이름 하나로 다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플라즈마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깊이 공부해야 할 만큼 공부해야 하는 각각의 학문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러스터에 쓰이는 플라즈마 자체 하나만으로도 연구할 게 많다는 거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애칭 플라즈마, RI 플라즈마 하나만으로도 공부할 게 많고, 얘와 얘는 플라즈마로 뭉쳐있지만 완전히 다른 애라는 거죠. 그 얘기는 플라즈마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안 하고 응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다 쓰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본인이 쓰시는 플라즈마가 다른 데 쓰는 플라즈마랑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 어플리케이션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원 어플리케이션에 원 플라즈마 소스라는 개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작들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플라즈마 그냥 턴하면 켜지는 거고 오프하면 꺼지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가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플라즈마를 하신 분들이 소스도 만들면서 이것저것 적용하면서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옵티멈 최적화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산업적으로 응용했을 때는 반드시 좀 비용 문제,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 효과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플라즈마를 적용해야만.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가 다양한 데 쓰이다 보니까 막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잘못되면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만, 그다음에 안 좋은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플라즈마가 다른 데선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라즈마는 요소 기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즈마 응용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수업에서는 기작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 플라즈마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 그 기작을 알면 또한 우리가 그 응용 분야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플라즈마 공부와 함께 플라즈마 응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플라즈마 응용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